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지은이 나가오 가즈이로, 옮기니 이선정, 펴낸 곳 북라이프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소화불량의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점점 감소함을 느낍니다. 휴대폰에 만보기를 깔고 의식적으로 걷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걷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무겁던 몸도 가벼워집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가 되면서 편안해집니다. 저자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의사생활을 시작으로 3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다양한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방송과 신문 칼럼, 전국적인 강연 활동을 통해 약이나 수술을 되도록 멀리하는 대체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10만 부가 판매되었고 일본 전역에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대로 걷는 방법 같이 배워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당뇨병 환자 950만 명으로 증가, 고혈압 환자 전국적으로 4천만 명에 육박, 고지혈증 환자가 2천만 명이라니, 치매 환자 460만 명, 예비군까지 더하면 900만 명으로 밝혀져 신규 암 환자 연간 100만 명 발생, 국민의 37만 명이 매년 암으로 생명 잃어. 해마다 위와 같은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귀에 들어온다. 이어서 질병 발생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며 다소 호들갑 섞인 해설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키나와현은 한때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실제로 1985년에는 남녀 모두의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1등 장수현이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7개 행정구역 중 26위로 곤두박질 쳤다. 2010년 조사에서는 30위까지 전락했다. 반대로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오키나와현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05년까지 전국 1위를 유지했고 2010년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그러나 이 순위들은 사실 장수할머니들이 평균 수명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이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65세 미만 사망률 역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오키나와에 사는 65세 미만 인구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식생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삶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미군의 통치를 받는 동안 서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 도쿄 긴자에 위치한 맥도날드 1호점보다 약 10년이나 앞서서 패스트푸드 점포가 진출했고 순식간에 패스트푸드 천국이 되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했다.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승용차 의존율이 높은 자동차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걷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는 더위가 지독한 데다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짧은 거리도 두 다리를 쓰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관리 영양사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들은 언제든지 영양 상태를 상담받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도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요즘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약 400년 전인 에도 시대의 서민은 대체로 3만 보를 걸었다고 한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우선 걸어야 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걸었는데 당시 회사원의 보행량은 에도 시대의 서민과 비슷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급된 뒤로는 좀 걸어볼까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걷는가? 저는 꽤 걷는 편이에요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3만 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만보계로 측정하면 기껏해야 6천에서 7,000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기업 임원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몇백 보에 그치기도 한다. 회사원은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장 및 차장급은 하루 평균 7,000보, 부장급은 하루 평균 5,000보, 승용차를 제공받는 임원급은 하루 평균 3,000보를 걷는다고 한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에도 시대의 건강요법서 중에는 가이바라 에키케인이 쓴 양생운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에키케는 이 책에서 약을 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양생법을 제안했고 본인 역시 85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금욕적인 생활만 강요하겠군 하는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에키케는 술을 즐겨 마신 듯하고 육식도 했으며 성욕 또한 억지로 참으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등 결코 쾌락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나침을 금할 뿐이었다. 욕구란 무턱대고 억누르기만 해도 해롭고 맹목적으로 쫓기만 해도 해로운 법이다. 포만감의 80%만 채우는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말처럼 에키켄도 무슨 일이든 조금 모자란 정도가 딱 좋다고 말했다. 양세군은 이처럼 식사, 음주, 성생활 등에서 중용을 지키는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침없이 밝히는데 신기하게도 걷기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는 얼마 전 에키켄에게 걷기에 관해 한 수 배우고자 양세문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다. 예상과 달리 양세문에는 걷기에 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금세 짐작이 갔다. 당시의 이동수단은 걷기밖에 없었던 만큼 구태여 그 효능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걸어 다녔을 것이다. 걷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에도시대 사람들은 행복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까닭 중 하나는 잘 걸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는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 에키케는 사람은 이처럼 걷지 않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리라.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불면증. 24시간 편의점이 확산되고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이 속속 등장하는 등 밤에도 큰 지장 없이 생활하는 세상이 되었다. 야간 근로가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한밤중까지 번쩍거리는 조명이 켜진 환경은 우리의 수면 습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다. 일본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해마다 줄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짧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 다음인 두 번째로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가 일본이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시간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물론 수면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7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동의한다. 또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본적으로 문 밖이 어두울 때 자야 한다. 내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시설 중에는 저녁 6시에 소동을 하는 곳이 있다. 여름철에는 아침 6시에도 아직 밖이 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왜 6시에 불을 끄고 잠을 자도록 할까? 단순히 주간 직원과 야간 직원이 교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규정이라도 주변이 밝으면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설령 잠이 들더라도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므로 6시간쯤 지나면 자연히 눈이 떠진다. 그러면 한밤중에 깨어나 더는 잠들지 못해 주위를 서성이게 된다. 결국 해당 시설에서 12시가 넘은 한밤중에 전화해 입주자가 배회에서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약이라도 처방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편의에 따라 잠들거나 깰 수는 없다. 이 요양시설의 문제는 환자들의 불면증이 아니라
저녁 6시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밤중에 잠이 깰 것이다. 한편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이 얼마나 늦는지 깜짝 놀라곤 한다. 예전에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아무리 늦어도 12시에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밤 12시만 돼도 바깥은 한없이 고요했으니 온 동네가 잠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건강 수업에서 평소 몇 시에 잠드는지 물었을 때 12시 전이라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새벽 1시부터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해 새벽 4시와 5시에 잠이 든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아침 8시를 훌쩍 넘겨 10시에 손을 든 학생도 있었다. 아침 10시 취침이라면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야간 학교에 다니느라 밤낮이 바뀌었다기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야간 학교를 선택했다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수면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현상을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이들의 체내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밤낮이 뒤바뀐 탓에 학업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면 습관 기르기는 매우 중요하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낮 시간에 하이킹을 하며 반나절 정도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들곤 한다. 나도 골프장에 다녀온 날 밤에는 피곤해서 금세 쓰러져 잠이 든다. 따라서 잠이 안 와요 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걸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라고 답하며 꼭 걸으라고 권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에 째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에 째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체내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 체내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에 째기다. 두 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 해를 째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는 뒤 14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수면제 천국이다. 가장 복용 빈도가 높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의 인구당 사용량은 미국의 약 6배에 달한다. 중국과 비교하면 무려 45배나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면제에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처방이 규제되는 약품이 일본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3종류 이상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하면 원칙적으로 진료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 규정이 2014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때문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이슬리라는 수면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데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마이슬리조차 야간에 낙상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령자는 넘어지기 쉬울 뿐더러 한 번 넘어지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집안에서 넘어지기만 했는데 어깨나 허벅지 뼈가 골절되거나 요추에 압박골절이 일어나기도 한다. 게다가 뼈에 이상이 생기면 간병이 필요해지거나 몸져 눕기 십상이다. 수면제는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솔직히 수면제는 백해 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 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거리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면 불안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반으로 줄인 뒤에 그만한 양으로도 잠이 든다면 다시 반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기를 목표로 하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마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대사증후군 대책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일본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메타보 검진이라는 전국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사증후군을 피하려면 포만감 80%를 유지하세요. 짠 음식은 해로우니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라는 말이 최근 들어 자주 귀에 들어온다. 물론 식사량 조절과 저염식 섭취도 중요한 건강 지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보다 몸에 해로운 흡연에 관해서는 그만큼 강력히 경고하지 않는다. 정부는 흡연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의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흡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는 담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담배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매스를 대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대사증후군 대책을 실시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질병의 최대 원인은 흡연이므로 금연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의 흡연 인구는 20%나 된다. 게다가 남성의 흡연율은 30%에 달한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큼 버젓이 공공장소에 흡연 공간이 확보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어째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금연과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의를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이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하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까? 독감도 마찬가지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유행해 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곳도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을에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탈바꿈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한다. 사실 치매도 의료화의 하나다. 증상에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 이권도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건강을 노리는 세계의 제약회사. 일본은 국토가 좁고 평지가 한정된 만큼 걷기에 안성맞춤인 나라다. 실제로 예전에는 누구나 걸어서 왕래를 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갈아타거나 복잡한 환승을 거쳐 출퇴근을 하지만 도쿄는 특히 걷기에 최적화된 도시다. 조금만 걸으면 역이나 정류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매일 오가는 통근길에서 걷기를 실천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걷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활하고 사회 시스템도 국민이 걷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병에 걸릴 것을 전제로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와 요양 보호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호하려는 것은 아닐까. 현재 일본의 의료비는 약 40조엔 하나로 약 433조 9240억 원이다. 그 가운데
거의 8조 5천억엔 하나로 약 92조 2,970억 원이 약재비다. 의약품으로만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셈인데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질병이 만들어지고 환자도 생겨난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온다. 그런데도 노화에 따른 증상을 질병이라고 선고하고는 약을 먹어야 한다느니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며 치료 대상으로 삼는다. 환자는 의료계나 제약업체가 부추기는 대로 병원을 찾는 사이 10종류, 20종류나 되는 약을 처방받고는 어느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제약업체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탄탄히 마련돼 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등 일본만큼 약을 소비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이런 병의 환자가 증가 중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라고 선전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의사를 세뇌한다. 건강강연회를 개최해 순진한 국민을 속이기도 한다. 심하게 속인다는 표현을 썼지만 터놓고 말하면 이는 다른 어떤 말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정부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며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하지만 저렴한 의약품 사용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의약품 줄이기가 먼저다. 정부는 가장 해로운 담배를 묵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우선해 문제의 본질은 애써 파고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일찌감치 의료계를 둘러싼 부조리를 깨닫고 자가 치료를 중시한다. 가끔 80, 9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은 분이 있다. 꼭 표창을 드리고 싶다. 요즘에는 노인요양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젊은 층에서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며 유지하는 만큼 될 수 있는 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자가치료에 힘썼으면 한다. 물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다.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제1장에서 최고의 치매 예방법은 계산하며 걷기라고 소개했는데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평소에 걸을 때마다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 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일본 셀류라는 정형시처럼 오치로 총 17글자의 운율에 맞춰 지어도 재미있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도 좋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머리를 쓴다. 세이루카 국제병원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104세의 생일을 기념해 10월 4일 104세의 104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하이쿠, 센 유와 같은 음수율을 지니지만 비교적 제약이 많은 정형시, 모음집으로 개어, 하이쿠의 필수 요소로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은 없으며 소년처럼 솔직한 감성이 넘친다. 참고로 박사는 98세부터 하이쿠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만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풍류를 즐길 수 있다. 그저 묵묵히 걷기는 아쉬우니 치매 예방을 겸해 짧은 시를 지으며 잠시 시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걸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만큼 멋진 시상도 퐁퐁 솟아오른다. 작가 중에서도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걸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해서 생긴 유명한 산책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길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